그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휴 기간에 보니까 조계정 총무원장이죠. 그 진우스님을 만났고 뭐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해서 종교계의 그런 협조를 부탁하는 그런 액션을 했고, 그다음에 뭐 재래시장도 간 것 같은데 그 원장님 이런 동선들도 다 계획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사전에? 저기 조계종 총무원 간 거는 이제 네. 당에서 계획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래시장은 지역구 행사로 가셨기 때문에 뭐 당에서 계획한 건 아니고 개인 의원의 참여로서 간 것이 아닌가 뭐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명절에 재래시장 단 의원들이 다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너무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상인들 볼 낯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민생지원금 좀 풀자 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와중인데 여하간 이재명 대표 이제 어떻게 보면 위크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 있지 않습니까? 그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위증교사 혐의의 그런 결심 공판, 쉽게 검찰이 형량을 구형하는 거죠. 네, 네. 그 재판이 보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오는 20일에, 위증교사 재판은 오는 30일 날 열린다고 하는데 강 변호사님 관련 내용 소개를 좀 해줄 수 있습니까? 네, 이 사건이 일단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옛날에 검사 사칭 사건으로 이제 변호사 시절에 검사 사칭으로 이제 벌금형 선고받은 건에 대해서 나는 억울한 누명을 썼다. 그렇게 말한 것이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다. 이래가지고 이제 기소가 된 사건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당시에 이 여러 가지 이제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네. 기각됐지만 그 영장 판사가 요거는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라고 네. 봤던 게 요 위증교사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위증교사는 위증을 시켰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위증을 한 본범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결국 인정을 했어요. 내가 위증을 했다라고 인정을 한 상황이라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고 이 사건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나는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를 해달라라고만 말했지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 네. 그리고 녹취록을 검찰이 제출한 거는 일부 딱 그 불리해 보이는 것만 발췌한 건데 풀 버전을 들어보면 내 말의 취지가 드러난다. 그 사람은 뭐 내 말을 어떻게 알아듣고 위증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적어도 거짓말하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네. 맞서고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은 그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되면은 그 의원직이 상실이 됩니다. 네, 그렇게 돼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고형이 아니라 벌금 100만 원만 나와도 네. 100만 원만 나와도 의원직 상실되고 5년 동안 자격정지니까 대선 못 나가고 민주당은 이제 선거 보전 받았던 거 비용 다 토해내야 토해내야 되는 되고 상황이고 굉장히 네. 중대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여하간 지금 이게 그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1심 선거 결과 그 야당도 그렇고 정치권 전체가 촉각을 곤두세운 상황 아닙니까? 사실 별 걱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요, 안 하고 있어요. 예. 선거법 관련 이야기는 이제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렇죠, 그 문제죠. 예.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내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법률적인 심판을 합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선거법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위증교사 문제도 이제 우리 변호사님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이게 모해위증, 남을 모함해서 나쁘게 하기 위해서 위증을 했다. 이러면은 벌금형이 아니라 거의 다 실형이래요. 근데 이제 일반 위증교사는 위증교사인 경우에도 대부분 다 벌금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그 녹취된 내용을 보면은 진실을 이야기해달라고 계속해서 한 거듭해서 말하고 12번 있다. 가까이 있는 네. 그대로만 이야기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 제가 보기에는 성립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조금 보충을 제가 드리자면은 이 위증교사나 위증죄 같은 경우에 한 30-40% 정도는 벌금형이 선고가 되고 나머지는 징역형이라든지 집행유예, 실형 사례는 잘 없어요. 전과가 많지 않은 이상. 근데 이제 문제는 법원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이 위증이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이게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 어쨌든 무죄 받았었잖아요. 공직선거법 위반이. 네. 근데 이 위증 때문에 무죄를 받은 무죄된 거냐? 거다. 이렇게 봐버리면은 굉장히 안 좋게 볼 수가 있어요. 법원이. 아.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아슬아슬한 기로에 있는 건 맞아요. 이 상황이. 예. 이게 이제 사실은 여론적인 측면에 있어서 제가 사실관계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2002년도 일이에요. 2002년도 실제 사건은 2002년도에 이재명 대표가 시민단체 할 때, 시민단체 변호사 할 때 이제 그 지자체 비리가 있어가지고 그걸 취재하는 기자를 돕기 위해 가지고 서로 이제 조사하고 쳐들어갈 때 전화를 하면서 뭐 검사라고 해봅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하다가 일어난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일반에서는 굉장히 뭐 공무원을 사측해서 뭐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우리 사회에서의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있었던 통상의 이 뭐 표현이 너스레 이런 것들은 다 용인하고 넘어가 주거든요.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만 과도하게 저는 적용되지 않았나
애초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아까 두 분 다 말씀하신 대로 1심 선고 형량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운명도 바뀌게 되고 그리고 정당의 기로에 서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결국은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형량이 낮다고 한다면은 뭔가 이 기소의 부당성 같은 당부당을 또 다툴 수도 있는 여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이거는 결과가 어떻게 나든 다 항소할 거. 검찰이 항소하든 네. 이재명 대표 측이 항소하든 그리고 대법원까지 갈 사건이고 그렇다면 적어도 앞으로 2, 3년은 더 지나야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봐도 다음 대선 이후에 대법원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뭐 바로 정치적으로 막 공세를 하고 이렇게 하기가 국민의힘도 주저는 되겠지만 어쨌든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뭐가 되면 공세를 높이겠죠. 근데 조국 대표처럼 지금 실형 선고 받은 지금 물론 대법원 네. 남아 있지만 그 상황에서도 대중적인 인기를 엄청나게 모은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도 아마 고민은 많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선고 이어서 있을 많은 사건들 지금 3탄, 4탄이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재명 대표가 저는 더 의연하고 더 강경하게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제의 개인적인 바람인데 지금까지는 약간 어정쩡한 느낌이었어요. 과거에 도지사 시절이나 그럴 때 시원함이 없고 애매한 듯한 느낌을 자꾸 줬는데 아니면 아니고 범죄가 아니면 아니라고 명확하게 더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재판에서도 더 강한 메시지를 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억울하지 않다. 그리고 재판 문제뿐만 아니고 지금 대표로서 어쨌든 간에 그 연임을 한 지 한 달이 됐으니까 뭔가 그 당을 이끌어가는 측면 결국은 이제 국회 전반 그리고 전국 전반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제 기대를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도 잘하고 있다 못하다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건데 결국은 원장님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누구랑 대화를 해야 된다고 지금 일단 그 한동훈 대표랑 대화를 하는 게 우선인 거예요? 아니면은 대통령을 어쨌든 간에 계속 설득해서 만난다거나 국정 전반에 운영에 깊숙이 개입하는 시도를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 다 해야 되겠죠. 네. 근데 뭐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관심 없다. 원래 국정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한동훈 대표를 만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야당으로서 또 여당 의원들도 만나고요. 그게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중단 문제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보기에는 끊임없이 갈등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1야당의 대표고 의원 숫자가 가장 많은 다수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거의 200석에 근접했잖아요. 국민들의 여론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자 뭐 이런 여론이 한 50에서 한 55% 나올 겁니다.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엄중한 선택이기 때문에 이 국정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최대 다수당의 대표로서 그냥 막 가자고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는 놀더라도 이 정부의 장차관들은 놀더라도 밑에 뭐 실장, 국장, 고위 관료들이라도 불려가지고 따져가면서 기재부도 돌아가고 산업부도 돌아가고 보건복지부도 돌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책임감 있는 정치를 해야 돼요. 현실은.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 큰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이 정부가 지속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것인가라는 결단에 대한 판단도 어느 순간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힘들겠죠. 네. 그 이재명 대표도 이재명 대표인데 조국 대표도 최근 보니까 그 굉장히 대외 활동을 좀 스킨십을 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원장님 그 SNL 코리아 나온 거 보셨어요? 뭐 듣기만 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저는 그 풀 버전을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물론 그 프로그램의 특성이 정말로 직설적인 질문을 정말로 직설적으로 따갑게 하는데, 그 본인 입장에선 제가 좀 수위 난도를 좀 넘어섰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내용 좀 보셨죠? 예. 네. 아 근데 이제 그 중에 제일 좀 그래도 현실적으로 지금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은 네. 대통령 생각 있냐? 대선 나갈 맞아. 거냐? 대선 나갈 거냐? 예. 단도직입적으로 당신의 꿈이 뭐냐? 뭐 할 거냐? 이제 그 부분이 왜 예민하냐면 지금 사실 이제 재보궐 앞두고 있잖아요. 10월달에 재보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전라도 쪽에 내려가서 한 달 살기 곡성 맞아요. 쪽에 네. 하고 있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정의당의 아픔을 생각할 것 같아요. 조국 대표는 정의당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낄기 빠빠를 못해서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조국 대표가 그래도 지난 총선에서 대단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 최대한 민주당에게 손해를 안 주면서 비례 의석만 챙기는 정당으로 갔기 때문에 그게 괜찮았지. 만약에 지역구에서 경쟁해 버리는 순간 박 터지게 싸움이 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재보궐은 그 비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지역구 선거죠. 지역구 선거를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세도 막 출장 가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대표들이. 근데 여기서 단일화를 안 하고 그냥 끝까지 완주하겠다.
그런 포지션을 계속 유지했을 때 과연 범민주 진영이라고 불리는 그 진영 내부에서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갈까? 뭐 조국 대표도 뭐 할 일 해야지 뭐 이렇게 넘어가 줄까? 과연 민주당 내에서 저는 안 그럴 것 같거든요. 민주진영 박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 예. 일단 후보 내고 네. 가서 지원 유세하는 게 잘못됐어요. 뭐 쇠빙선 띄우겠다고 했는데 그 따뜻한 남쪽 나라에 얼음도 안 얼었는데 뭐 쇠빙선을 왜 띄우세요? 그리고 조국 대표가 이 조국 혁신당을 만든 이유는 네. 윤석열 정부 3년은 길다. 빨리 끌어내리자라고 하는 하나의 단일 주제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죠? 단일 주제 정당이고 이게 파일럿 정당인데 그러면 조직 노선을 만들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수권 정당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끌어내리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민 비조라고 해서 지역구에서 민주당을 찍고 그다음에 비례는 조국 혁신당을 짜냈던 민주당 내 당원이지만 지지자지만 약지지층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은 조국 대표로부터 떠나가요. 그런 부분에 저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못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꼭 하셔야 될 것은 대선 주자로서의 역할과 그다음에 행보는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게 조국 대표가 해야 될 일이에요. 조국 대표는 두 가지 하셔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조기에 끌어내리는 거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그림을 그리는 거. 그 두 가지가 중요한 거지 잡다한 어떤 일상적 당무에 해당되는 것들을 하는 순간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도 잊어버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당 약지지층들과 그다음에 이 중도적 사람들로부터 떠나갑니다. 네. 여기는 정의당이 아닙니다. 정의당이 아니고 계급정당도 아니고 진보정당도 아닙니다. 분명히 민주당과 한 식구였다는 것을 대다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제가 조금 이제 걱정되는 거는 조국 대표가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참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나에게 와서 열심히 일해주고 내 정당이 들어와서 이렇게 으쌰으쌰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천 주고 선거도 뛰게 하고 이름도 알려주게 하고 보훈하고 싶은 마음, 그 소위 말해서 박절하지 못한 마음 이게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조금 공사 구분을 확실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정무감각이라고 소위 표현을 하자면 정의당의 전철을 진짜 밟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오히려 조국 대표는 대선은 생각이 없다고. 그러니까 네. 대선 생각 있어야 돼요. 그렇게 오히려. 표현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SNL 코리아에서도 그렇고 본인 라이브 방송에서 거듭 강조한 게 기본적으로 심상정 그 대표의 길 그렇게는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대선 때 쉽게 야권 후보에 재를 뿌리는 일은 안 하겠다라고 본인이 공표를 한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대선 출마할 경쟁력을 물었을 때도 이재명 대표가 더 있다라고 이제 자인을 했어요. 공개적인 방송에서. 그건 뭐 현실인데 근데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 거 아니고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네. 주요 정당의 대표 정도 되면요.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치 활동을 하는 게 맞아요. 저는 민주당에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3, 4선 되는 정치인들도 앞으로 국회의원 한번 더 해야지가 아니라 나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운영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정치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야지 정치가 제대로 되고 작은 사사로운 이익에 휘둘리지 않아요. 이건 정치인의 기본 자세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국 대표는 자꾸 조직 노선 정당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아니고 본인이 스타였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조직이 모여서 조국혁신당이 그만큼 된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분이 해야 될 것은 정의당 방식이 아니라 참 표현이 그렇지만 안철수 방식, 옛날로 치면 좀 정봉준 방식 이런 걸로 해서 국민적인 스타가 돼가지고 민주당과 단일화 경선을 해가지고 내가 되든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되든 그걸 가지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림을 그리는 게 맞아요. 안철수나 정몽준 방식을 택하는 게 지금으로서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안철수 방식은 아닌 것 같네. 죄송합니다. 조국 대표님께 너무 폄훼했네. 죄송합니다. 대표님. 근데 본인은 되게 선거에 진지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조국혁신당의 그 의원들이 한 달 살이를 조국 대표만 하는 게 아니고 신장식 의원 명사죠. 내려가서 지원을 하고 있고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도 곡성인가요? 거기서 이제 이용원에서 간단히 머리 자르고 이발하고 뭐 드라이브 하는 사진까지 올리면서 선거에 진심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 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명사들이 내려와서 집중 투자를 해주면 사실 선거 결과를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바꿔집니다. 안 8대2 바꿔져요? 나옵니다. 그냥. 그래요? 8대2 나올 거고요.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신장식 의원이 네. 정의당이나 진보정당 해봤잖아요. 네. 필필이 민주주의에서부터 기초로 정당을 다지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게 정의당 때는 가능한데요. 민주당이 저도 제야 시민운동하다가 민주당 들어와 봤는데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 뭡니까 역사와 조직력. 이 조직력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허물어지지 않아요. 네. 아. 이길 수 없어요. 그럼 결국은 또 이제 부산이라든가 강화에서는 또 선거를 보면은 한 후보로만 내자. 우리끼리 경쟁하지 말자 이런 제안도 하고 있는데 그런 제안은 민주당이 수용할 수 제안도 하지 있습니까? 말고 선거를 이슈로 언론에 네. 끄집어내는 것 자체가 잘못하는 겁니다. 강화라든가 저는
이번 이 4개의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이 언론의 헤드라인에 올리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한 거라고 봐요. 오히려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헤드라인에 올려가지고 서울에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를 심판하겠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조기 종식에 시작하는 빌드업과 단초가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전략을 짜는 게 마치 기초단체장 선거에 관심을 가져서 그것이 언론에 나오는 게 부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 부산 금정구청, 그 금정구 네. 같은 경우는 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워낙 인심이 안 좋으니까 와 불경에서도 인심이 안 좋아 여론 이렇게 지표가 그러하니까. 네. 강화는 좀 어렵다 치더라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게 금정구니까 여기는 좀 그래도 아니 이슈화. 그리고 강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상수 후보 지금 무소속 나온다는 거 인천시장까지 하셨던. 예. 그 옷을 빨간 옷, 파란 옷 이런 거 입고 다니셔가지고 나이 드셔도 엄청 귀여운 분인데. 네. 아 저는 그분이 이제 사실은 이거 여담이지만 다들 찾아보시면 좋겠는 게 그분이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제 랩하는 부신 있잖아요. 그런 걸 네. 흉내내서 했는데 그 연로한 나이에 그 열정이 엄청나다고 느껴서 쉽게 포기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선거. 그래서 예. 이제 전략의 핵심이 이겁니다. 할 건 하고 말 건 말아야 됩니다. 저기 전라도 곡성말로 하면은 무엇이 중요한디, 영어로 하면 프라이얼리티, 그다음에 옛날 운동권 말로 하면 what is to be done,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이게 선차성의 원리거든요. 지금 선차성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윤석열 심판으로 얼마나 붐업을 해서 끌고 가느냐지.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높더라도 확실하게 51% 이상이 나와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투자를 줄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서울시 교육감 선거 처음에는 사실 보수 후보들이 지난번처럼 뭔가 이제 해처 모여가 잘 안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진보 진영이 지금 후보 단일화에 좀 이렇게 쉽지 않은 국면이라는 보도들도 좀 있는데 실제 상황 어떤 겁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보수 진영은 과거의 보수와 완전 다른 대통령이 계십니다. 어떤 힘의 작동의 문제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가의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깊은 내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보다 단일화가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 민주 진보 진영 같은 경우는 이제 정당 개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결국은 참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 공적인 마인드를 갖고 자신을 내려놓는 자세가 저는 후보들에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